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철판이라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소재지만 사실상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나 가스를 권력의 상징으로 떠올리지만 사실 20세기와 21세기의 산업 기반을 지탱해온 건 바로 철판이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설비, 그리고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철판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철판이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결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카네기, US 스틸 같은 철강 재벌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철강과 철판의 가격을 사실상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철판인가? 석유처럼 연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처럼 고도의 IT 기술을 담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철판은 모든 산업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항만을 지탱하는 교각, 발전소의 터빈, LNG 선박의 저장 탱크, 심지어 핵잠수함의 외피까지 모두 철판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철판을 통제하는 자가 결국 산업과 군사의 생태계를 통제하는 셈이죠.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0세기에는 미국이 철판을 장악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양적 팽창으로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 되었지만 품질은 형편없습니다. 일본은 과거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결국 남는 건 한국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 한국은 철판을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전략 무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철판을 무기화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 LNG 선박에 들어가는 극저온 철판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흉내조차 못 내고 일본은 기술 축적이 멈췄습니다. 결국 한국이 공급을 잠그면 중동의 가스, 유럽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모두 멈춰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판의 지정학적 힘입니다. 그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철판은 여전히 대체 가능한 범용 제품 아니냐? 라고요. 그건 1970년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핵심은 특수 철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경납용기, 항공모함의 장갑판, 초고압 송전탑의 기둥 등은 모두 특수 강제가 필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이 잃어버린 산업적 카드를 다시 손에 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보호주의를 내세워 관세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철강 산업을 부활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죠.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고립주의를 불러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철판을 통해 글로벌 수요를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핵심입니다. 정리해보면 철판은 단순한 산업 자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권력의 무게추가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겠죠. 맞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는 어떻게 미국이 철판 패권을 잃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중국, 일본은 왜 그 대열에 끼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어떻게 20세기 동안 철판을 장악하고 세계 산업 질서를 통제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철강과 철판을 기반으로 한 산업 패권에서 비롯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세계 철강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항공모함, 탱크, 철도, 고층 빌딩 등 모든 것을 좌우하는 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카네기, US 스틸 같은 미국 철강 재벌은 사실상 국제 정치의 숨은 권력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 초기에 NATO가 창설될 때 미국은 군사동맹을 넘어서 산업동맹을 함께 묶어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이 무기를 만들려면 철강이 필요했고 결국 미국산 철판 없이는 단 한 척의 군함도 건조할 수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 미국은 군사 안보를 빌미로 산업을 통제했고 철판이 그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철판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가격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1950에서 70년대까지 사실상 전 세계 철판의 기준 가격을 자국식하고 상품거래소와 뉴욕 원자재 시장을 통해 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일본, 독일이 철판을 만들어도 최종 가격은 미국이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가격을 통제한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군사적 강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미군 지원 물자를 핑계로 특정 강제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즉,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힘의 논리였던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당시 일본은 이런 미국의 철판 패권에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막 없이는 안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미군 기지가 없었다면 일본은 냉전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죠. 그래서 철강에서 조금 기술적 우위를 점했더라도 전략적 결정권은 끝내 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포항제철, 현 포스코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미국의 통제를 뚫고 독자적 철판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다시 말해 미국이 만든 철판 패권 체제는 일본 같은 동맹국을 길들였고 독일 같은 패전국을 묶어뒀지만 한국은 끝내 그 틀을 깨고 나왔다는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은 철판을 통해 전 세계를 길들이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한국만은 그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산업주권이라는 개념도 사실 이 역사적 맥락 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처럼 철판을 통해 세계를 묶는 쪽이 아니라 철판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은 20세기에 철판을 무기화했지만 21세기에는 한국이 그 전략을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 장벽을 세워도 특수 철판이 없으면 항공모함 한 척도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옛 영광에 기대고 있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이미 한국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고만강 강판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는데 이건 미국 기업이 아직도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정리하자면 20세기 미국은 철판을 통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그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고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적 확장만 있을 뿐 품질이 없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철판의 기준을 정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군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미국, 일본, 중국을 제치고 독자적 철판 제국을 구축했는지, 즉 철판 패권의 계승자가 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철판을 수입만 하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으로 도약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철판을 전량 수입해야 했습니다. 조선소를 세우고 싶어도 원자재가 없어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철강 산업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출발점을 1970년 포항제철, 현 포스코 창립으로 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 없이는 산업도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고, 온 국민이 국가 총동원 수준으로 포항제철 건립에 매달렸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은 실패할 것이라 비웃었지만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의 의지는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자주국가로 가겠다는 결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스코의 성공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한국은 이후 1980에서 90년대의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민간 철강사들이 본격적으로 기술 경쟁에 뛰어들면서 미국,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고강도 강판, 조선용 초대형 철판 등에서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우위를 확보한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일본은 기술을 먼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추월당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일본은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기술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의 종속된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일본은 고령화와 정치적 침체로 신산업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기술을 개방 혁신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선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 기업들의 현장 중심 문화가 더 큰 힘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웠을 때 필요한 특수강판을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이 만든 걸 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실천적 정신이 일본과의 차이를 만든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전환점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하면서 가격 경쟁을 벌였지만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저가 대량 생산이 아니라 특수강 고부가 철판을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예컨대 LNG 운반선용 극저온 철판, 원전 경납용기 강판, 초고장력 자동차 강판 등이 대표적이죠. 중국은 따라올 수 없고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판을 수출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 청와대 국가산업안보회의에서 그는 철판이야말로 한국의 안보자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석유가 중동의 힘이라면 철판은 곧 한국의 힘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과거 미국은 석유를 무기화했고 일본은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철판이라는 다소 평범해 보이는 소재를 무기화해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특수 강판을 한국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 해군의 일부 프로젝트가 한국산 강제 부족 때문에 지연된 사례가 보고되었죠.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히 철판 생산을 넘어 가격 결정권을 쥐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포스코는 글로벌 원자재 거래에서 독자 지수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철판 오펙을 구축한다면 세계 산업의 심장은 사실상 서울과 포항이 쥐게 되는 셈이죠. 그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한국을 흔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철판의 중요성을 더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시진핑 정부도 양적 우위만 내세우지만 유럽 중동 프로젝트에서는 여전히 한국산 철판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철판을 사와야 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의 철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뒤처지고 중국은 품질 장벽을 넘지 못하고
미국은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21세기 철판 패권의 실질적 주인공은 한국이라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다음 주제는 한국이 어떻게 단순한 철강 강국을 넘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슈퍼 철판 시대를 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어떻게 서구를 추월하는 초강력 철판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값싼 대량 생산이 아니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첨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철판은 오랫동안 서구,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역전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극저 온용 고망간 강판입니다. 이 철판은 영하 163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LNG 운반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한 나라는 한국뿐이고 포스코가 이미 10년 전부터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미국조차 이 분야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쳤지만 정작 미국 철강사들은 아직도 고만간 강판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결국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산 강판 없이는 LNG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가진 힘이 드러납니다. 철판은 단순히 산업재가 아니라 기술의 집약체라는 거죠. 초고장력 자동차 강판을 보십시오. 현대제철이 개발한 8GPA 강판은 기존의 일본 제품보다 훨씬 강하고 가볍습니다. 덕분에 현대차 기아차는 전기차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미국의 테슬라조차 한국산 강판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도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죠. 중국은 대규모 설비를 돌려 양을 늘릴 수는 있어도 품질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정밀 제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중국산 강판을 사용한 중동의 일부 플랜트에서 용접 균열 문제가 발생해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발주처들이 한국산 강판만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한때 일본은 특수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한국에 뒤처졌을까요? 저는 일본이 스스로 자멸했다고 봅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집권했지만 정치가 산업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내수 중심 사고에 갇혀 있고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 규격을 선도하며 오히려 ISO나 국제 성급협회 같은 곳에서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제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고만간 강판은 2018년 국제성급협회에 의해 공식 규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성취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은 아예 문턱에도 못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의미를 짚고 싶습니다. 과거 미국이 석유달러로 세계를 지배했듯 이제 한국은 철판 기술로 세계의 산업 심장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LNG 프로젝트, 원자력 발전소, 전기차 산업, 조선업까지 한국 철판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선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단순히 의존이 아니라 협상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이 카타르 UAE와 체결한 LNG 프로젝트 계약을 보면 단순한 철강 공급이 아니라 철판 기술을 조건으로 한 전략적 동맹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철판을 매개로 에너지 안보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결국 철판은 더 이상 단순한 금속판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무기라는 거군요. 미국은 잃어버린 패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품질이 벽을 넘지 못하며 일본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철판을 통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기술로 서구를 추월했습니다. 이제 철판은 한국의 자존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다룰 주제, 곧 철판과 한국 해군력 국방력의 직접 연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철판이 단순한 산업 소재를 넘어 한국의 해군력과 국방력의 핵심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독자적으로 확보한 초강력 철판 기술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전차도 중요하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함정과 잠수함의 몸체는 모두 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특히 해군력은 국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무역의 99% 이상을 바다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체계 이전에 먼저 바닷물에 녹슬지 않고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철판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을 추월했기 때문에 지금의 K-디펜스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투함입니다. 이 거대한 함정의 외피와 내부 구조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한국산 특수 철판입니다. 미국도 이지스 시스템은 제공했지만 정작 함정의 몸체는 한국 철강사가 공급한 강판 없이는 완성할 수 없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최근 독자적으로 KSS-3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인데 그 외피 역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만든 고강도 철판이 사용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만이 독점하던 영역에 한국이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철판의 혁명 덕분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해군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엄청난 속도로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데 그들과 한국은 뭐가 다른 걸까요? 차이가 큽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질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항공모함의 철판에서 미세균열이 발견돼 항행에 차질이 생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군사 굴기를 외쳐도 철판의 품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완벽한 품질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또 다릅니다. 일본 해군은 과거부터 강했지만 지금은 구조적 쇠퇴에 들어갔습니다. 철강 산업이 부진하면서 함정 건조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방위력 강화에 나선다고 해도 일본은 한국처럼 독자적 철판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철판 주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기를 사오는 나라는 많지만 무기를 만드는 철판까지 자국에서 공급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방력 강화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함정의 뼈대를 스스로 만든다 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의 해군만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판을 기반으로 한 무기 수출 강국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등은 한국산 전투함과 잠수함을 도입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철판 기술까지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파는 동시에 철판 기술까지 표준으로 수출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철판 하나로 과연 군사 패권을 논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 모두 철판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첨단 미사일을 올려놔도 함정이 파도에 균열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판은 보이지 않는 군사 패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 무형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려 해도 한국산 철판 없이는 해군력 현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군사력 과시를 해도 품질 문제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기술 쇠퇴로 뒤처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만이 해군력과 철판 기술을 결합시켜 21세기 해양 패권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철판은 한국 해군력에 보이지 않는 토대입니다. K-디펜스의 성공은 총과 미사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떠받치는 철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판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해양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군요. 바로 미국이 철판 공급망을 잃으면서 어떤 위기에 빠졌는가, 그리고 왜 철판 패권을 되찾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의 위기, 즉 철판 공급망을 상실한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동안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자 철판 가격의 기준을 정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군함을 건조하든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든 미국은 더 이상 자국 내에서 고품질 철판을 조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탈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철강 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이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까지 이어진 금융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제조업이 완전히 쇠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미국은 고부가 철판은 물론 일반 강제조차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를 되살리겠다라며 철강 산업 부활을 공약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관세 폭탄을 통해 수입 철강을 막으려 했고요. 맞습니다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관세로 중국산 저가 철강은 일부 막을 수 있었지만 정작 미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철판은 한국,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쇠퇴했고 독일은 유럽 내 수요를 충당하기 바쁩니다. 결국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 되었는데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한국까지 겨냥되면서 미국 산업계가 스스로 목을 조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 LNG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이유도 한국산 극저온 철판 공급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건설 현장에서 한국산 강제가 도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 해군의 군함 수리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공모함을 유지 보수하려면 특수 강제가 필요한데 미국은 이제 그걸 자체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공급을 늦추거나 가격을 올리면 미국 해군력의 일정 자체가 흔들립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0세기에는 미국이 철판으로 세상을 흔들었는데 21세기에는 한국이 철판으로 미국을 흔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다시 철강 산업을 부흥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환경 규제와 인건비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새 제철소를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기술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가진 초고강도 강판, 극저온 강판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미 그 맥을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처럼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공급망에 발목 잡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더 이상 철판 자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에게 협상 카드가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방위산업 협력에서 철판 없이는 무기체계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도 한국의 철판 패권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한국산 철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조차
워싱턴이 철강에서 한국에 종속됐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미국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중국산 철강은 값은 싸지만 품질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을 쓰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국제 신뢰도를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본은 뒤처지고 중국은 불신, 유럽은 연력 부족. 결국 한국의 기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스스로 철판 공급망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한국 없이는 산업도 군사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국제 질서의 대반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철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바로 관세 전쟁인데 이것이 어떻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철강 관세 정책이 어떻게 미국 스스로를 옥죄는 자충수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철강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명분은 미국 산업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산업계 전체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관세를 애국 정책으로 포장했지만 곧바로 미국 자동차, 조선, 건설업계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고품질 강판을 한국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전기차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었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포드와 GM이 줄줄이 손실을 기록했고 테슬라마저 한국산 강판 가격 인상 때문에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관세라는 강수를 둔 것이죠. 또 하나는 한국, 일본,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잠식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자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텍사스 LNG 프로젝트는 한국산 극저온 강판 없이는 진행할 수 없었는데 관세로 인해 비용이 급등하면서 일정이 최소 2년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 카타르, 호주, 심지어 러시아까지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갔습니다. 관세로 보호하려던 미국 에너지 산업이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지금 상황이 나았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철판 기술에서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단지 위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관세 때문에 미국 산업계의 무능함이 더 빨리 드러났고 한국 철강 산업의 우위가 더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시각이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유럽, 중동, 동남아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는 중동 카타르, 사우디와 대형 프로젝트를 체결했고 현대제철은 유럽의 조선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철강 산업은 미국 시장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입지를 강화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의 탈미국 전략을 가속화시킨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국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저가 철강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중국보다 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저질 철강 문제로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품질 경쟁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관세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역시 관세 대상이었는데 일본은 내수와 동남아 시장 의존도가 높아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지금 일본 조선업이 몰락한 이유 중 하나가 이때 충격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충격을 기회로 바꿔 오히려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트럼프의 철강 관세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는커녕 한국 철강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산업 현장에서 더 큰 위기를 맞았고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철판은 단순한 금속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한국은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군요. 이제 철판이 어떻게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세계적 가격을 결정하는 무기로 변모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철판이 어떻게 단순한 산업재를 넘어 한국의 손에서 글로벌 가격을 통제하는 전략 무기로 변모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시카고나 런던에서 철강 가격이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 세계 산업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철강판 오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석유 시장을 오펙이 통제했듯 이제 특수 철판 시장은 한국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고만간 강판 공급량을 줄이면 전 세계 LNG 프로젝트 일정이 줄줄이 밀립니다. 또 현대제철이 초고장력 자동차 강판 가격을 올리면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곧바로 비용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한국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혹시 다른 나라가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양만 많을 뿐 품질이 형편없고 일본은 이미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유럽은 생산량이 적어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죠. 결국 국제 발주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가격을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포스코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했을 때 현대차 기아차뿐 아니라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까지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공급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판의 가격은 이제 서울과 포항에서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보지 않고 지정학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산업안보회의에서 그는 철판 가격 결정권은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무리한 관세를 밀어붙이면 한국은 철판 공급을 조절해 미국 산업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조선 자동차 업계는 이미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런 힘을 사용하면서도 협력국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카타르, UAE와의 LNG 협력에서는 한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철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국을 얕보려 했던 국가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가격 통제가 아니라 국제 신뢰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산 철판을 사용한 플랜트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품질 한국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가격을 조금 인상해도 오히려 안전비용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특수 강판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시게루 이시바 총리가 방위 산업을 부활시키려 하지만 정작 일본 철강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기술 투자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가격 결정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말았죠. 이 대목에서 미국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드 인 USA를 외치지만 현실은 메이드 바이 코리아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해군 조선 프로젝트,
에너지 인프라까지 모두 한국 철판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워싱턴이 서울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철판을 단순한 상품에서 가격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산업계는 한국이 정한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산업뿐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철판 가격 결정권을 기반으로 동맹을 선택적으로 강화하거나 필요할 때는 경쟁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철판의 무기화는 한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군요. 중국은 양적 팽창을 자랑하지만 왜 질적 경쟁에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유일하게 승자로 남을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 중국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은 많지만 질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제 프로젝트에서 발주처가 중국산 철판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품질 불안과 안정성 부족입니다. LNG 운반선, 원전 경납용기, 초대형 교량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산 철판을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사우디에서 진행된 한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철판을 사용했는데 용접 부위에서 미세 균열이 발생해 가동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발주처는 한국산 강판으로 교체했고 손해액은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중국산 값싼 불량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양적 확대에 집착하면서 빨리, 많이만을 강조했죠. 하지만 고급 철판은 단순히 설비를 늘린다고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밀 제어, 장기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데 이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만약 시간을 충분히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철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에너지, 국방 등 모든 산업 분야가 철판과 긴밀히 맞물려 발전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산업을 따로따로 발전시키려다 보니 철판 기술과 수요 산업이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결국 따라잡기 힘든 격차를 만든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글로벌 시장도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철강에 여러 차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중동 발주처들은 한국산 철판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을 부분은 군사 분야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잇따라 진수하고 있지만 철판 품질 문제로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이 버낙모 산둥함은 건조 당시 철판 균열 문제가 불거져 대대적인 보강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SS-3 잠수함은 고강도 한국산 철판 덕분에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이 글로벌 철강 패권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질에 대한 집착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라는 타이틀에 집착했지만 세계 최고라는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양보다 질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글로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패자와 승자를 갈라놓은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과거 기술 강국이었지만 정체했고 중국은 양만 키우다 품질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한국만이 유일하게 기술과 시장 모두를 장악하게 된 거죠. 정리하자면 중국은 철판을 많이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철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적게 만들어도 최고의 철판을 만들었고 그 결과 세계 산업과 군사, 에너지 분야가 한국산 철판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일본은 과거 강자였지만 왜 몰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그 자리를 빼앗았는지 본격적으로 다뤄야겠군요. 오늘은 일본과 유럽연합, 즉 과거 철강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 의존하게 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때 특수강과 고급 철판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포스코가 일본 기술을 배우러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단순한 산업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첫째, 일본은 폐쇄적인 산업 시스템을 고수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자국 시장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리더십 부재도 큽니다. 지금 시게로 이시바 총리가 방위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일본은 과거의 기술력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 일본은 고령화와 내수 의존 때문에 새로운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둘째, 미국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 철강 산업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독자적 기술 발전보다는 미국 맞춤형 생산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끊임없이 혁신했죠. 흥미로운 건 일본이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냉정합니다. 최근 유럽 조선업계에서 발주한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일본산 철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가 요구한 건 오직 한국산이었죠. 유럽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이유는 과거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고급 철강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환경 규제와 생산 비용 문제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티센크루프는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 기업들도 고급 철판은 한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유럽은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를 핑계로 생산을 줄이고 한국은 오히려 기술력을 키웠을까? 차이는 전략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환경 친화에 치중하면서 생산 자체를 축소했지만 한국은 환경 기준을 맞추면서도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높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뒤처지고 한국은 앞서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일본과 유럽은 과거의 강자였지만 지금은 한국의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스스로 쇠퇴했고 유럽은 환경 규제와 고비용 구조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으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과 EU는 동맹국일 수는 있어도 철판 분야에서는 더 이상 독자적 강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철판 없이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심지어 국방력 현대화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동맹이지만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새로운 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동맹국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동맹국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이 철판 패권이 에너지와 LNG 산업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철판이 단순히 산업과 군사 영역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LNG, 즉 액화천연가스 산업에서 철판은 절대적입니다. LNG를 영하 163도에서 보관하려면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철판이 필요한데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카타르가 2020년대 초반에 대규모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발주처가 요구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산 철판을 사용할 것, 중국 조선소들이 저가 입찰을 시도했지만 모두 배제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 철판은 극저온에서 쉽게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LNG 산업에서 철판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LNG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는 전환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LNG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LNG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필요한 선박과 저장 탱크의 성패가 철판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즉, 철판이 곧 에너지 전환의 열쇠인 겁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고만간 강판은 세계 유일하게 국제선급협회의 인증을 받았고 현대제철도 LNG 특수강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이런 철판을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결국 카타르, UAE, 노르웨이 같은 에너지 강국들이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중동 정상회의에서 그는 한국의 철판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동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에너지 전환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이 석유 달러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이제 한국은 철판으로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세일가스 혁명에 취해 LNG 인프라 투자를 늦췄고 철판 기술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LNG 저장 시설 상당수가 한국산 철판 없이는 유지 보수조차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에너지 독립을 외쳐도 현실은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중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에너지 굴기를 외쳤지만 정작 중국의 LNG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산 철판 의존도가 70%에 달합니다. 중국산 철판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 값싼 철판만 양산하면서 정작 자국 에너지 안보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유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독일, 프랑스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LNG 의존도가 급격히 늘었지만 고부가 철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해 결국 한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한국 기술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철판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재가 아닙니다. 한국은 철판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이 되었고 글로벌 LNG 프로젝트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세계 에너지 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다가올수록 LNG는 더 중요해지고 그럴수록 한국산 철판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철판을 통해 군사력뿐 아니라 에너지 패권까지 쥐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다음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제 철판이 단순한 자원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정학적 권력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겠군요. 이제는 철판이 단순히 산업의 기초 소재를 넘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지정학적 권력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과거 석유가 중동 국가들에게 국제 정치의 무기가 되었듯 오늘날 한국의 철판은 세계 경제와 안보를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철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라는 점이죠. 석유나 가스처럼 가격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처럼 과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LNG 프로젝트, 원전 건설, 군함 잠수함 제작까지 한국산 철판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철판을 누가 쥐느냐가 곧 협상력을 결정한다. 예컨대 미국이 한국을 향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안보 문제에서 압박을 가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한국은 철판 공급 조절을 통해 미국 산업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경제적 억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미국향 수출을 줄이고 대신 중동과 유럽으로 물량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산 철판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워싱턴이 정치적으로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공급망 전략 앞에서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한국은 철판을 무기로 삼을 수 있었고 중국이나 일본은 그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답은 신뢰와 품질입니다. 중국은 양만 많고 품질이 부족해 국제적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기술 혁신을 멈추면서 표준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 규격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품질 한국이라는 인식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급을 줄이면 전 세계가 불안해지고 한국이 가격을 올리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철판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UAE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철판 공급 안정은 곧 양국의 전략적 신뢰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철판은 단순한 무역품이 아니라 동맹의 척도가 된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워싱턴은 겉으로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국의 철판 공급 여부를 두고 먼저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동맹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철판은 군사력과 직접 연결됩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건 철판 주권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철판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다면 국방력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철판은 경제 무기이자 안보 무기인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철판의 지정학적 권력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통제하는 힘. 둘째, 동맹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 셋째, 자주 국방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한국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전략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보이지 않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총이나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세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철판 패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다시 쓰게 만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군요. 이제 미국이 철판 패권을 잃으면서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여파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철판 패권을 상실하면서 어떤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20세기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판을 포함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기반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통제할 힘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자국 내 철강사들이 필요한 강판을 공급했지만 지금은 한국산 특수 철판 없이는 일정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최근 버지니아급 잠수함 유지보수가 지연된 이유도 필요한 고강도 강판을 제때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린 사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관세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구호에만 집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강판을 사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생산 비용은 급등하고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미국은 왜 스스로 패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탈산업화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째, 미국은 제조업보다 금융과 IT 산업에 치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컸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기반을 잃게 된 겁니다. 둘째, 미국은 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질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한국처럼 도전하고 혁신한 나라가 있었기에 그 질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미국은 동맹 관리에도 실패했습니다. 일본, 유럽, 심지어 한국까지도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압박했는데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 삼아 중동, 유럽, 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즉, 미국이 잃은 신뢰를 한국이 가져간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가격도 비싸고 납기 일정도 지키지 못했지만 한국은 철판과 방산 기술을 모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미국 패권 상실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철강 분야에서 압박을 가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대체 불가한 국가로 부상했고 미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이 철판 패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확보한 기술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인프라가 붕괴됐습니다. 미국 내 제철소는 환경 규제와 고비용 구조 때문에 재건하기 힘듭니다. 셋째, 글로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발주처들은 더 이상 미국산 철판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의 패권 상실은 단순한 산업 쇠퇴가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판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부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고 미국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철판 패권을 잃으면서 군사력, 에너지 산업, 동맹 관리 모두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공백을 정확히 파고들어 새로운 패권을 구축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의 결정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철판 제국을 구축하며 산업과 외교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는 한국이 어떻게 철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외교 제국을 구축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은 전통적인 의미의 제국이 아닙니다. 영토를 확장하거나 식민지를 세우지 않았죠. 그러나 21세기 한국은 철판을 중심으로 세계 산업과 외교 질서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철판 제국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조선 자동차 에너지 방산 같은 핵심 산업들이 모두 한국 철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강압이 아니라 신뢰로 이 제국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과거 군사력과 달러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한국은 품질과 신뢰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카타르, UAE,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이들은 한국산 철판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외교적 효과로 봅니다. 한국이 철판을 무기로 삼는다고 해서 단순히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국에게는 오히려 안정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값싼 가격으로 접근했겠지만 그들은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고요. 결국 한국만이 새로운 제국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한국의 철판 제국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단순히 일시적인 우위는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 격차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특수강 기술은 최소 10에서 15년은 앞서 있습니다. 둘째, 국제표준 주도권입니다. 이미 한국산 철판은 국제성급협회와 ISO 규격을 주도하고 있어 세계가 한국 기준을 따라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신뢰입니다. 품질 한국이라는 인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산업을 넘어 외교 전략까지 철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동유럽 순방에서 한국 철판 공급은 곧 에너지와 안보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약이 아니라 외교적 동맹 체결이었습니다. 철판이 외교의 언어가 된 셈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군사적 압박이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철판과 기술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강압 대신 신뢰로 제국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이 잃은 점이고 한국이 새롭게 얻은 힘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철판 제국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일극 체제가 흔들리고 중국의 도전이 실패한 지금 한국은 산업과 외교의 새로운 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EU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은 더 이상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철판을 기반으로 한 산업 외교 제국을 세웠고 세계는 이미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는 서울의 결정이 국제 산업과 외교를 좌우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한국의 철판 제국이 어떻게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를 재편하며 앞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지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1세기 철판 패권은 더 이상 워싱턴이나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유 시대에는 리야드와 테헤란이, 금융 시대에는 뉴욕과 런던이 중심이었지만 지금 산업의 핵심은 서울과 포항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이 패권을 행사하면서도 과거 미국처럼 강압적 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죠. 한국은 품질과 신뢰라는 무형의 힘으로 세계를 설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윤리적 리더십과 기술적 우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패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 과연 과장이 아닐까? 실제로 국제 규격이나 가격 결정이 한국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성급협회에서 LNG 선박용 극저온 강판을 한국산 기준으로 채택한 것, ISO에서 한국이 제안한 고강도 강판 규격을 표준으로 승인한 것, 모두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계 산업의 규칙이 이미 서울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글로벌 시장의 반응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동 모두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한국산 철판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주처들이 계약서에 직접 포스코 또는 현대제철 공급을 넣을 정도니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국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이 만들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대비 속에서 한국은 적게 만들어도 세계 표준을 장악한다. 라는 전략으로 승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한국의 기술과 규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조차 한국산 특수강 없이는 선박 건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사실상 일본의 기준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남은 건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압박으로 한국을 흔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영향력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미국 산업계는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실제 공장은 서울과 포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의미를 짚고 싶습니다. 한국이 철판 패권을 쥐었다는 건 단순히 산업 우위에 그치지 않고 국제 질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외교, 안보, 에너지, 산업 모두 한국이 기준을 세우고 세계가 따라가는 구도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서울 기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철판이 세계 산업의 기준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전환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철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통해 한국은 세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힘이 쇠퇴하고 베이징의 도전이 실패하며 도쿄가 침체에 빠진 사이 서울은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판 패권 시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이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이 기준이 되고 한국이 질서를 만들며 나머지 세계는 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진실입니다.